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기록이 제출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글쎄요, 오늘 구속 여부 결과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도 들은 바로는 네.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자정을 넘기기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예.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종 결정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장 담당 부장 판사님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다른 실질 심사란 것은 판사가 그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을 하는 시간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결국 그러면은 월요일 날 구속영장이 그 청구가 됐고 관련해서 실질적인 그 배당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월, 화, 수, 목 거의 한 4일 내지 5일 가까이 지금 실질적인 그 심리를 해왔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자정을 넘기기 전에 결정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구속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 여론이나 법조인들의 예측은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것을 다리로 만들어서 가공의 집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법조인들 중에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이른바 다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다스의 실질 소유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것이 소명이 될 정도로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뭐 뇌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삼성에서 이 그 소송 대납을 했다든가 이 부분만 해도 사실상 이른바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1억 원이 넘는 뇌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이 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른바 중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죄를 전부 다 사실상 부인하고 있고 중형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도주인멸,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사실 기각될 가능성보다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식했느냐, 또 다스 실소유주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측의 주장 어떻게 좀 갈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소장 본문만 91쪽. 뒤에 있는 별지에 이제 이른바 범죄 일람표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해서 도표로 해서 수표 예를 들어서 350억대 횡령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글로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표로 만들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수표를 받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인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뒤에 아주 그냥 빽빽하게 들어있는 게 그게 한 100장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 그 영장 구속영장 말고 구속의 필요성을 써놓은 것이 1000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행본이 한 250장 정도 그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단행본 책 4권 정도나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공소장과 이 구속영장의 필요성만 해도 그 판사님이 읽는데 책 5권 내지 6권 읽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그 500장 보통 그 검찰이 서류를 만들 때 500장 이상은 넘기질 않습니다. 500장으로 만들었는 이 그 증거 서류가 15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공소사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읽는 데만 해도 굉장히 그 며칠을 걸릴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그 서류를 100장이 넘는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했다가 직접 시연은 못하고 서류로 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난번 그 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할 때 7시간 넘는 동안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히 봐서 7시간이 다 봤다는 것은 사실상 7시간 받는 것이 내용을 사실 다 메모를 해서 오늘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했는 것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그 카드를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주장과 함께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물적 증거 그런 것들을 오늘 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오늘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간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그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장님은 중요한 범위 내에서는 네. 어떤 판단이 섰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 대부분을 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허들이 이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명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구속 사유 세 가지, 주거가 부정한지, 아니면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다 봐서 네. 도주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을 구속을 해야 되느냐,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 제일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실상 진술을 허위로 끌어들여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 자체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네. 관련되는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진술을 다 번복을 했고, 더불어서 다양한 압수수색 정장을 통해서 지금 91장 되는 범죄 사실을 사실상 충분히 그 입증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구속 사유 부분은 사실상 이 범죄 소명이 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뇌물, 1억이 넘는 뇌물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범죄 소명에 대한 소명만 있다면 뒷부분은 어느 정도 그 검찰로서는 아주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에 대한 네. 관건은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더불어서 이 그 뇌물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걸 묵인했는지, 이 부분에서 어떤 그 한마디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여부에서 이 결론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다만 한 가지, 그것들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작년 3월 말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과연 구속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구속의 필요성, 네. 이런 죄가 인정되지만 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지금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 속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을 아마 그 판사로서는 굉장히 고민할 그 부분인데, 사실관계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아주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속의 필요성, 도주의 우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 이 부분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영장 실질 심사란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네. 한마디로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막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을 영장을 실질 심사를 해서 피의자를 보호해주겠다는 그 취지인데, 결국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번 나오십시오 했는데, 네네. 그 해당 피의자가 저 못 나가요 해버리면은 그 사실 자체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판사의 어떤 의견에 대한 거부를 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부할 피의자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네네. 이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사실상 그 청와대에 사주를 받은 이른바 이명박 죽이기 수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와 같은 네. 한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그 오전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사실상 피의자가 방어권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점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아니한 것 자체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본인이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예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도 거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네. 그런 추측도 일부 법조인들이 할 만큼 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 중에 뭐 간단히 좀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좀 확인해야겠습니다만은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전 대통령의 간단한 좀 소회를 밝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소회를 밝히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벌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월 17일 날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그 정치 프레임으로 해서 이명박 죽이기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론 대국민 그 보도를 했고 그 반면에 지난주에 그 법정에 검찰청에 출석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가급적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그 보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걸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그 검찰에 조사받을 때는 좀 최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해서 말을 자제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될 경우에는 좀 더 처음에 톤으로 돌아가서 이 그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 탄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직설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 예. 마치 1997년이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른바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하면서 나는 지금부터 검찰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없지 않은데요.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아마 변호인들이 어떤 의견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고난에 찬 결단으로서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정치 보복으로 이명박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의 어떤 정점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언급 나올 가능성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좀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주 4회 재판이 진행되거나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이콧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뭐 어떤 그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네.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사실 그 언론 보도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네.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변호인들이 구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주 4회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 변호인을 하다 지금은 한 4분 정도 변호인을 하고 지금 변호인을 추가적으로 어떤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6개 죄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범죄 사실이 18개까지 이르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4명의 정도가 변호인이 붙여서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4번 한다? 사실상 그거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과 실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6개월 정도가 어떤 그 1심의 구속 사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네.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 이게 타이트한 운영을 하진 않을 겁니다. 네네. 아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해서 이른바 집중 심리로 다른 사건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도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어떤 재판을 운영을 했지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일주일에 4회까지 하면서 무리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까지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연장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선고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만이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할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는 이른바 기소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이른바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집중 심리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계속하는 것 자체도 집중 심리이긴 합니다만 예.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보다는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실무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전 대통령 노년동 자택에서 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이후 절차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되는 방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네.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다 해서 아마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을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그 첨단 수사
부장과 또 이 보면 특수 1부장을 실제로 그 논현동 자택에 보내서 이 구속영장 집행하는 것을 예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부장 검사가 직접 가는 케이스는 없고 검찰 수사관이 가서 영장을 집행하는 데 비해서 수사를 했던 부장 검사를 두 분이나 보낸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그럼 구속되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최초에는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송파구에 있는 동부지방검찰청 법원의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부구치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동부구치소 10층 이상이 되는 데서 한 층에 있는 독방 한 3평 정도에 드는 독방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네. 한 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더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백준 전 그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네네. 예. 결국 공범 같은 경우에는 분리 수용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니까 서울구치소에 있던 최순실 씨를 남부구치소에서 지금은 동부구치소로 했듯이 분리 수감을 하는 그런 원칙에 비춰봤을 네네. 때에 결국 그 수감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그 관리의 어떤 편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작년 9월 달에 문을 열었던 서울구치소로 그 구속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제로 벌써 90장이 넘는 범죄 이외에 아직 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전직 그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 자체가 어떤 표적 수사다, 신상 완전히 털기다 이런 얘기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기소를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재판에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지금 그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기소를 할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 이후에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가능성 있고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에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정말 비극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가족이 지금 그 뇌물과 관련된 그 부패 추문 스캔들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대선 전후로 해서 네. 혹자는 한 1,600만 원, 주장하는 사람은 한 혹자는 3천만 원 정도의 아주 고가의 명품백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속에 또 한 3만 불 정도의 외화가 들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이팔성 우리은행 주주회사의 회장으로부터 어떤 연임과 관련해서 로비가 있었고 그것을 사위를 통해서 한 몇억 원,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선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공무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이었다. 받은 거 사실은 인정을 하니까 네. 정치 자금이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네. 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반면에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그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그와 같은 것을 받았다는 거고 대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사전 수뢰죄가 되고 그것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특가법상의 뇌물이 되는데 더불어서 대통령의 어떤 직위 있는 기간 동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에 공소시효 자체도 정지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뇌물로서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장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이 그 뭐 전례에 비추어서 공개보다는 비공개 수사로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윤옥 전 여사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관련된 내용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